우리 시청자분들 거의 모를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너무 알고 있던 내용이랑 달라서 충격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쇼킹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 현대사 유석춘 교수님 모시고 한류라고 하는 프로그램 명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제 옆에 유석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프닝 영상 보니까 좀 마음에 드실까요? 네, 아주 심하게 마음에 듭니다. 아, 정말요? 네네. 프로 이름도 한류라고 붙인 게 아주 네네. 제 취지와 굉장히 잘 네.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들이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아주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제가 듣기로는 네.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가 일단 잠시 맞춰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네네. 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네. 또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잖아요. 네, 더구나 맞습니다. 우리 이 당에서는 지금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당인데 네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벌어진 일도 사실은 좌파들이 왜곡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장 뭐 우리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착취당한 노동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전태일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떻게 얼만큼 돈을 벌었나, 왜 그런 일을 했나, 왜 네네. 스스로 불을 붙였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이 선전선동하는 거하고 실제 있었던 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그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어릴 적에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렇습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에서 접하게 된 것과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내용에는 사실관계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조금 차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격차. 심지어 이거는 네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오늘 한번 드려서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경제 발전을 하긴 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 편을 들어서 노동자 농민을 쥐어짜고 재벌이 뭐 발전한 것은 사실인데 그건 노동자 농민의 희생 위에 있었던 거다. 네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전태일에 관한 분석을 쭉 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노동자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면서 맞으면 기업이 크면서 노동자들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것을 비틀어서 노동자는 엄청나게 쥐어짰고 착취당해서 막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고 재벌만 살찌웠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적나라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유석춘 교수님의 한국 현대사에 설명한 유석춘 교수님의 새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이영환 PD하고 좀 이렇게 토론하는 거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전태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페이지 좀 제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전태일에 관한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전태일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마 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전태일의 삶이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 부제에 보면 뭐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한다 뭐 이런 뭐 이제 부제가 있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선 이 배경이 되는 전태일이 일했던 그 당시 그 산업이 이제 그 평화시장이라는 청계천에 있죠. 지금 동대문에 그 뭐 창신동 이런데
그래서 그걸 봉제 산업이라 그래요. 봉제 산업이 무슨 뜻이냐면은 봉자가 재봉틀 할 때 봉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재봉틀로 물건을 만드는 산업, 의류 산업이죠. 네네. 그래서 뭐 신발까지 포함하는 신발도 이제 재봉틀로 박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봉제 산업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 청계천의 평화시장하고 또 구로공단이라고 지금은 뭐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네네. 구로동에. 그 두 군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봉제 산업이 밀집해 있던 지역인데 네. 그 두 군데가 또 약간 차이가 납니다. 네. 그 구로공단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60년대 초반에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 자본을 많이 유치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돈 번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 중에 돈 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구로공단에 투자를 해서 저기는 이제 뭔가 기계화가 좀 돼 있잖아요. 천장에서 뭐 내려오고. 근데 저기에서 우리나라 여공들이 엄청나게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면은 보세 가공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구로공단은. 근데 이제 평화시장, 청계천은 내수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입고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니까 네네. 이제 저기서 물건을 이제 옷을 만들어서 전국에 내다 파는. 그래서 이 두 군데 산업에 특히 여공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재봉틀이라는 게 원래 여성한테 이렇게 좀 친화적이고 하니까. 그래서 또 사진에도 보면은 지금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전태일이고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당했나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뭐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전태일이라는 삶의 기록을 보면은 이분은 1948년생이에요. 건국동이죠. 네네. 그다음에 1970년에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 22살 살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삶을 가지고 조영래라는 지금은 돌아간 변호사가 있어요. 이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워낙 충격적이라 일본어판이 먼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출판을 잘 못해서. 그래서 1978년에 일본어판, 그다음에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83년에 전두환 때죠. 한국어 초판이 나왔고 2009년에 한국어 심판이 나왔어요. 네네. 초판의 연도와 심판을 잘 꽤, 기억하셔야 네네. 되는데 왜냐하면 83 책의 내용이 달라져요. 어. 초판과 심판에 전태일의 분신 장면에 관한 기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네. 그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깨끗한 하얀 배경의 책이 이제 요새 구할 수 있는 전태일 평전이고 네네. 책방에서 저 오른쪽에 좀 뭐 책이 오래돼 보이잖아요. 네네. 책 제목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그다음에 밑에 전태일 평전 이렇게 나와 있죠. 돌베개라는 출판사. 이게 이제 83년 초판 네네.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요 평전에 따라서 제가 전태일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분석한 글이 뭐 그동안 저 잡지 같은데 개별적으로 출판이 되다가 2018년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네. 제가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네네. 제가 쓴 책의 한 챕터에 네. 박정희와 1960년대 봉제산업 노동자라는 제목의 글을 썼고 그 글의 부제는 전태일 평전에 따라도 절대 착취가 아니다. 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글을 썼고요. 그 글의 구성은 첫 번째 전태일 평전을 읽을 때 함정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전태일의 이 평화시장에서 일했다는 그 일한 경력 무슨 일에서 얼마 동안이나 일했고 그때 돈을 얼마나 임금을 얼마나 받았나 하는 것을 정리했고 네네. 세 번째는 전태일이 노동운동에 투신해서 우리 불쌍한 여공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를 좀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한 걸로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태일이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 배경에 이제 전태일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나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어려워서 자기같이 공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그런 네. 한탄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말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릴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전태일 같이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럼 전태일만 있었느냐? 그 당시 사람들 다 그랬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전태일 같이 분신하고 뭐 사회의 비난을 돌리고 나서 자기는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선택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 네네.
잘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태일의 삶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 뭐 그런 질문을 제가 좀 할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난번 이승만 때도 그렇지만 네. 이런 자료를 조사하는데도 네. 시간이 꽤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우선 처음에는 네네.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자료들이에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백년 전쟁의 자료를 보면 네네. 그 사진을 보고 저게 가짜 사진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런 생각을 왜 진짜로 당연히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태일 평전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대학 다닐 때가 아니라 80년대. 근데 그때만 해도 야 정말 이렇게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구나. 하고 네네. 저도 이제 좀 붕괴했었죠. 근데 대학 교수가 돼서 이걸 다시 읽으니까 네네. 이제 이게 엉터리라는 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태일 평전을 처음 읽고 저도 한 30년 만에 네네. 이게 문제다라는 글을 쓴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참.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으면은 이게 전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네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거의 모를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자료를 먼저 보내주셨을 때 네. 너무 알고 있던 내용이랑 달라서 네. 약간의 어떤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정말 쇼킹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요게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표가 제가 전태일 평전 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의 신판과 구판 네네. 다 뒤져서 어느 제 글에 보면은 저 사실이 어느 페이지에 나왔다라는 것까지 밝히면서 만든 도표예요. 네네. 이 도표를 좀 화면에 크게 띄워서 요게 보면 이제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처음에 일하는 게 시다라는 그 속된 표현으로 시다가 이제 그 제일 아래 단계 일을 하는 네네네.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미싱보조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싱보조에서 미싱사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평화시장 안에 그 일의 하이라키이고 그 미싱사는 이제 이 봉제 이렇게 재봉틀을 밀어서 재봉질을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에 마지막 단계 맞은 숙련공이 미싱사고 그다음에 디자이너 쪽으로 네네. 이게 연결된 직종이 있습니다. 재단 보조 재단사가 일종의 디자이너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는 우리 이 봉제 공장에서는 이런 디자인의 옷을 만들어서 전국에 팔자라는 네네. 결정을 하고 그 이제 예컨대 뭐 야전 잠바를 이렇게 바꿔서 네네. 이번에는 이렇게 팔아보자.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나면 그 회사가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 네네. 그런 일을 하는 게 재단사입니다. 그래서 전태일은 이 그 봉제 산업에 있는 저 단계를 다 거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글씨로 잘 보이게 해놨는데 시다를 네. 1964년 봄 314라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 월급을 1,500원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시다에서부터 미싱 보조로 승진해서는 그게 1년 만입니다. 1965년에 3,000원을 받았다고. 저 옆에 3, 4년 가로는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나요? 저거는 네네. 이제 전태일이 아니고 네네. 일반. 보통 여공들이 보통 청계천에서 저 일을 하면 시다를 3, 4년 하면 미싱 보조가 해야 된다고. 진급이 되는 건데. 미싱 보조가 된다고 어. 그것도 평전에 써 있어요. 네. 전태일 평전에 다 나온 거를 제가 쓴 네네. 겁니다. 굉장히 빨리 지금. 그러니까 여공들은 시다를 하다가 네네. 3년에서 4년 일을 하면 미싱 보조가 되고 미싱 보조에서 1년 반에서 2년을 하면은 미싱사가 된다. 근데 전태일은 그거를 시다에서 미싱 보조로 1년 만에 올라가고 네네. 미싱 보조에서 미싱사로 또 1년 만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시다 미싱 보조 미싱사 하이라키를 전태일이 올라간 걸 정리를 해보면은 64년 봄에 1,500원 받다가 네. 66년 가을에 7,000원을 받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만 2년 반 정도에 월급이 4배 이상 4.5배 오르는 거예요. 지금. 초고속 승진입니다. 네. 저 정도면. 그러니까 근데 저게 네네. 이렇게 제가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4배 받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네네네. 전태일 평전을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64년 봄에 나는 3.14에 들어가서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월급을 1,500원 받았다.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몇 페이지 지나가면은 뭐 1년 후에 3.14에서 또 3,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1,500원이건 3,000원이건 지금 읽는 독자들이 그걸 피부로 안 읽으면 와닿죠 사실.
피부로 와서 닿는 게 뭐냐면 아니 커피 한 잔 값도 못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무슨 아니 요새 우리가 먹는 저 무슨 스타벅스 가서 먹는 커피 한 못 사 잔도 먹습니다. 네. 네. 이 금액이면 네. 이게 뭐 야 진짜 노동자들 엄청나게 착취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저 네네. 글이. 그거를 이제 제가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저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공들이 미싱사에서 끝납니다. 재단 디자이너 쪽으로 못 가요. 좀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전태일은 미싱사에서 자기는 재단사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네. 전태일 부친이 네. 이미 그 재단사 일을 하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홍수에 그 미싱이랑 그런 게 다 떠내려갑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전태일 집이 폭삭 망하고, 그러니까 전태일 아버지는 학교에 교복을 납품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잘 사는 네. 집이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홍수의 난리를 겪으면서 이제 폭삭 망해가지고 전태일이 집안을 먹여 살리려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청계천에 봉제산업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64년 봄이고 보세요. 66년 가을에 통일사라는 데서 7,000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미징사로 일을 하다가 66년 추석 때 한미사로 옮겨요. 네네. 그리고 재단 보조 일을 합니다. 재단 보조는 재단사를 도와주는 거죠. 나중에 재단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월급을 미징사일 땐 7,000원을 받다가 재단 보조할 때 3,000원을 받아요. 내려가요 월급이. 그런데 저렇게 내려가도 재단 보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래야 재단사가 돼요. 네네. 근데 재단 보조하고 6개월 만에 재단사가 됩니다. 이야. 그다음 6개월 때 처음 받은 이 월급이 15,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평균에. 네네. 와. 이게 1967년 2월 한미사에서 딱 6개월 만에 추석 때 옮겨서 다음에 구정 때 재단사가 되는 거예요. 재단 보조에서 재단사가 되고 월급이 15,000원이 돼요. 이 표를 보면 시다에서 재단사까지 가는데 3년이 걸렸는데 월급은 10배가 뛰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년 지나서 분신할 때 직전에 월급이 23,000원이라고 평전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재단사 안에서도 15,000원에서 23,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의 삶으로 보면 3일사에서 1,500원 받다가 재단사에서 24,000원 받는 게 만 6년 만이에요. 월급이 15배 올라요. 보세요. 여기 내가 그래서 박스 안에 써놨습니다. 전태일이 1,500원에서 23,000원을 6.5년 만에 15.3배의 월급이 오르고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 평전에 나오는 보통의 여성들,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1,500원짜리 시다일에서부터 7,000원짜리 미싱사 일을 하는데 길면은 6개월, 짧으면은 한 4년 만에 저렇게 된다고 써 있고 월급은 4.7배 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략 6년 만에 월급이 5배 오르는 겁니다. 저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 네네. 예컨대 여러분 아주 어려운 임금에 지금 최저임금 자금 월 200만 원쯤 받는다고 네네네. 치자고요. 네네네. 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5년 후에 5배 오르면은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월 5년 후에 1,000만 1,000만 원. 원이네요. 네. 와, 엄청난 겁니다. 전태일 사실. 경우는 6년 만에 지금 15배예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네네. 6년 만에 월급을 월 1,500 3,000만 와, 원 받게 되는 3,000만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때 1년 동안의 평균적 물가 상승률이 한 10% 정도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네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연 10%의 물가 상승률을 5년 동안 누적해도 저렇게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저걸 보고 착취라 그러면 세상에 뭐 누가 착취 안 당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런 사실이 사실은 전태일 평전에 다 써 있어요. 제가 아무렇게나 저 숫자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네네. 전태일 평전 어느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돼 있다를 다 제 글에서는 페이지까지 다 인용을 했어요. 예예. 그러니까 이 말이 의심스러우면 한번 뒤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결론이 아니 5년 만에 6년 만에 임금이 15배 오르는 거. 또 전태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치면 보통 여공들이 임금이 4년, 5년, 6년 만에 4배, 5배 오르는 거. 이걸 보고 누가 세상에 착취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완전히 선전선동 아니냐는 얘기 가능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당시 막 저임금이었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못 사는 상황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물가가 굉장히 지금이랑 비교하면 다 물건값들이 쌌고 또 그때 그 싼 물건값에서 뭐 저 정도 받는 게 무슨 대수냐 하는 식으로 요새는 쉽게 생각하지만 네네.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1,500원 받다가 3,000원 받으면 그만큼 생활이 나아지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것을 야 1,5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을 뭐 3,000원 그게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근본이 잘못돼 있어요. 네네. 이해하는 접근이. 그래서 그러니까 월급만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는 가정형편 때문에 16살 나이에 직장을 구하러 나온 젊은이 전태일에게 당시 사회는 일자리를 줬어요. 그로부터 3년 만에 월급을 10배나 받게 돼요. 3년 만이라는 건 미싱사가 됐을 때입니다. 네네. 또한 전태일은 이로부터 다시 3년 후인 70년 재단사가 되면서 월급을 23,000원 받아서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럼 전태일 월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년부터 70년까지 6년 동안 15배가 올랐어요. 이걸 가지고 착취라는 말을 하는 거는 사기죠.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장난에 지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태일의 월급 23,000원에 12달을 곱하면 연봉입니다. 연봉 27만 6천 원이에요. 70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평균 8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평균의 3.2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평균의 대한민국 평균 소득의 3배를 받은 사람한테 착취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네. 와. 엄청난 사기극이에요, 지금 네네. 전태일에 관한 얘기들이. 이게 네네. 이렇게 분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30년 동안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다 전태일 평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생 친구가 없어서 전태일이 얼마나 좌절했느냐. 그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어려운 사람이 평화시장에 가서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면서 내가 노동운동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장 그걸 힘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네네.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이고 네. 사실은 저 말 때문에 80년대 운동권이 대학생을 포기하고 맞으면 공장으로 존재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 맞으면 노동 현장으로 다 위장 취업을 하게 되는 게 전태일 평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권이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것에 가장 자극제는 전태일 평전입니다. 그리고 전태일이 했때는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걸 보고 80년대 대학생들이 전태일 평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 나같이 이렇게 대학에서 이 무슨 개념으로 유의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이동호 원장 같은 분들이 네네. 바로 저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때. 네네 맞습니다. 그 말이 또 얼마나 사기인가를 제가 찾아냈어요. 오재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기독교 계통의 노동운동을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번역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울 알린스키라고 Rules for Radicals라는 굉장히 운동권에서는 유명한 운동권 활동가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게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고 2008년에 번역이 됐어요. 예. 저 책의 앞에 저자는 아닙니다. 저 책에. 저 책에 추천사를 오재식이 썼어요. 그 추천사에 나오는 말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지금. 오재식이 쓴 말입니다. 나는 귀국 후 저 사람이 예일대학에 뭐 유학을 했을 거예요. 다시 기독학생운동으로 복귀하여 기독학생운동 단체들의 통합 과정에서 한국학생사회개발단 학사단을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좀 우리 이 PD가 좀 읽어주시죠. 네네.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1967년에 출범한 학사단 운동에 사회 문제에 대한 알린스키의 접근 방법을 풀어넣었다. 네, 소울 알린스키 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영어책을 쓴 사람입니다. 저 운동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훈련받은 학생들은 2~3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서민들의 수많은 삶의 현장에 투입되었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의 목소리와 울음소리를 수록하였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선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을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접근한 수많은 현장 가운데 하나가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이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노동운동자들의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기독학생운동이 노동운동과 손을 잡고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재식이 2008년에 고백해요. 이거 네네. 내가 작업한 결과다. 전태일이라는 것은 내가 대학생들 풀어서 기독교 운동권 학생들이 들어가서 작업한 결과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전태일이 얘기했던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완전 뻥인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내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재식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전태일 때 내가 개입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을 다 거기 투입했다. 작업 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증거가. 요거는 문갑식이라는 요새 왜 문갑식의 저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문갑식 TV 그, 예, 네, 뭐 그 있더라고요. 문갑식입니다. 운영하시더라고요. 아, 조선일보 그분이세요? 기자 예.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 조선일보 기자할 때 나름 그 사회부 쪽에서는 레전드적인 역할을 한 기자인데 저 양반이 쓴 기사가 있어요. 조선일보에 2009년 10월 30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학생운동권 대부에서 분쟁 지역 돕기 나선 양국주의 탈레반 인생. 그래서 양국주라는 과거 운동권이 지금은 뭐 하고 있냐 네네. 하는 얘기를 긴 기사로 하나 쓴 게 있는데 저기 문갑식이 쭉 질문하다가 네. 이제 양국주한테 문갑식이 물어봅니다. 당시 운동권은 어땠습니까? 이게 문갑식이 양국주한테 물어보고 양국주가 답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당시 운동권은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소울 알린스키의 지역 사회 이론을 혹시 압니까? 그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최측근입니다. 지역 사회 이론의 요체는 잠자는 민중을 깨워 리더를 양성시킨 뒤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전태일 같은 인물이 그렇지요.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를 압니까? 분신할 때 곁에 있었으니까요.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교육시켰지요.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을 썼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 양국주도 네. 저게 저 자기가 옆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분신할 때 옆에 있었다. 그 어. 말하자면 대학생 친구 아니에요. 양국주가 연세대학 나왔어요. 숭실대학 다니다가 연세대학 다니다가 이제 뭐 운동권 하다가 지금은 뭐 저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게 벌써 2009년이니까 10년 전도 더 되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맞으면 그 전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기사를 쓴 건데 저 네. 기사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말로 하잖아요. 저게 뭐 일부러 막 누가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고 양국주가 자기입을 하는 거예요. 전태일, 소울 알린스키 아까 그 지역사 룰스 포 레디칼스 그 앞에 그 목사님이 번역한 책을 쓴 그 사람 그 소울 알린스키 책을 번역한 사람이 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신할 때 내가 옆에 있었다. 양국주가 얘기하고 있어요.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교육시켰다. 대학생 친구가 없었다는 말은 완전 뻥인 거예요. 네네네. 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태일 평전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22살에 분신한 전태일의 삶을 그린 조영래의 평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다. 뭐 속된 표현으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세력이 접근한 현장의 하나가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는 오재식의 공개적인 증언이나 또 양국주가 증언하고 있는 분신할 때 곁에 있었고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교육시켰다는 내용도 평전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이거 완전 사기극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평전의 설명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평전에 보면은 전태일이 분신하기 직전에 네. 청계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를 합니다. 네. 말하자면 요새 같으면 그 여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자기가 그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그게 언론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태일이 고무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요새 사람들은 그 이제 평전을 읽으면 무심코 읽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지금 1969년 70년 그때거든요. 네네. 그때 노동자가 여론 조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도 못할 때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운동권에 전문적인 선수가 붙어 있지 않는 이상 노동자 실태 조사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전태일이 자체적인 아이디어라고 지금 평전은 쓰고 있는데 저것도 완전 뻥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방식의 노동자 실태 조사도 대학생 친구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또한 다른 무엇보다 이 의구심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평전이 보여주는 분신 장면에 대한 기술이 83년 초판하고 2009년 심판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83년에는 김계남이라는 가명의 활동가가 전태일이 분신하는데 자기가 성냥불을 붙였다고 네네.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뭐 자기가 불을 붙였으니까 이건 뭐 살인 방조가 되는 거예요. 네네. 2009년에는 김계남이 없어져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게 83년 초판에 나오는 분신 당시의 상황을 그리는 거고요. 오른쪽 화면은 2009년 심판에서 이제 분신 화면을 그리는 건데 분신의 직접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빨간 박스가 분량이 저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 빨간 박스의 첫 문장을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같습니다. 네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내려왔다. 오른쪽은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약간 내용이 달라졌죠. 네네. 근데 왼쪽을 보면 그는 아무 말 없이 김계남의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눈짓을 하여 그를 사람이 좀 덜 다니는 옆골목으로 끌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네네네. 오른쪽에는 싹 없어졌어요. 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이 옷 위로 불빛이 확 치솟았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왼쪽 화면을 제가 더 크게 잘 보이게 해놨습니다. 다음 네.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내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계남의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눈짓을 하여 그를 사람이 좀 덜 다니는 옆 골목으로 끌고 갔다. 아무래도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될 모양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김계남에게 성냥불을 켜서 자신의 몸에 갖다 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전날 저녁에 김계남은 전태일이 내일 누구 한 사람 죽는 것처럼 쇼를 한 판 벌여서 저놈들 정신을 번쩍 들게 하자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성냥불을 켜서 갖다 대어 달라는 전태일의 부탁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버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긴 했으나 설마 하는 생각에 그는 성냥불을 켜서 전태일의 옷에 갖다 대었다. 순간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친구를 보고 먼저 내려가라고 한 뒤 그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한 되가량의 석유를 온몸에 끼얹고 내려왔던 것이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있는 국민은행 앞 길로 뛰어나갔다. 네, 저게 83년 판 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이 불에 붙어서 이제 불에 타 죽게 되는 그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건데 이게 초판의 내용입니다. 네, 초판입니다. 네. 여기 보면 김계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전태일이 분신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결국 분신을 하는데 또 성냥불까지 갖다 붙이잖아요. 네네. 저는 이 김계남이 운동권 친구를 이제 추상적으로 김계남이라고 사실 김계남이 되게 이름도 골 때리는 게 저기 동학운동에 무슨 접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맞으면 그 민족 배경에서 이름을 하나 끌고 와서 근데 저거에 저는 결국 운동권의 지금 작업권 친구의 역할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저기서도 보면 전태일이 능동적으로 내가 불에 타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김계남은 수동적으로 그걸 도와준 걸로만 나오지만 사실은 저게 어떻게 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까 알린스키나 오제식 양국주 얘기를 보면 저게 운동권이 작업한 결과로 저거 나왔다는 거예요. 운동권이 작업을 할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분신해라는 얘기 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심판에서는 싹 지웁니다. 아까 돌아가서 좀 보면요. 분량이 저렇게 줄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저 오른쪽 부분도 잠깐 읽어주시죠. 네. 이게 심판에 나온 내용입니다. 약간 변한.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있는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갔다. 네.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초판에 있던 내용은 이거 문제가 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바꾼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초판에 있던 내용을 자기들이 쓴 그대로 봐도 저거는 살인 방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권이 들어와서 너 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 설득했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실제 우리 옛날 그 기록을 보면 막 서강대 박홍 총장이 막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막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전에 나오는 이 내용만 봐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번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전태일이 아름답기는커녕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좀 읽어주실래요? 네.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은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도덕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평전의 내용을 차근차근 따져보면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전태일은 착취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전은 전태일의 임금이 3년 동안 10배 그리고 6년 동안 15배로 상승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네, 이게 전태일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네. 또한 평전은 전태일에게 접근했던 대학 출신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거짓 문구로 젊은이들의 감성을 선동할 뿐이다. 알린스키의 운동 노선에 따라 외부 세력이 접근한 현장의 하나가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는 증언이나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교육시켰다는 증언은 평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영래의 평전은 있는 그대로의 전태일이 아니라 선동을 위한 사실을 왜곡한 전태일에 관한 글일 뿐이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비교해 볼 때 전태일이 선택한 삶 혹은 죽음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고 나아가서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과 엇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하여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오늘날 자수성가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태일의 극단적인 선택은 불가피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름답지도 않다. 다만 불행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네. 그 전태일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서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그 한국 직업개발원인가에서 나오는 그 우리나라의 명장들의 일생을 이렇게 보고하는 책들인데 거기서 서영범이라고 전태일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서 비슷한 어려운 역경을 헤치면서 지금은 조그만 중소기업의 오너가 되신 분의 삶과 비교를 했어요. 예. 그분이 그래서 어렵게 일을 해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하면서 지금은 그래서 한 몇십 명이 일하는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회사의 사장으로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부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다 여공 생활을 했죠. 네네. 또 그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남자들로 치면은 이제 중화학공업이 새로 생기면서 그때 기능공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지금은 세월이 30년 40년이 흘러서 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산층이 된 과정에서 보면은 아까 전태일에서 봤던 것 같이 말하자면 월급을 계속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중산층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착취당했다고 지금 포장을 해서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중에 굉장히 좀 이 문제하고 연관된 글이 하나 있어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전해보려고 하나 가져온 글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네네. 이게 한 PPT로 한 3페이지인가 4페이지인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누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받고 살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자 봉제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시다부터 시작해 잠도 못 자면서 죽어라고 일하던 누님이 계셨지요.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하나 사 쓰는 것도 아까워 돈을 버는 대로 고향집에 보내서 동생을 뒷바라지를 했었답니다. 그 많은 먼지를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은 병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소처럼 일해서 동생 셋을 대학까지 보내서 제대로 키웠지요. 네, 60년대 봉제공장에 일하던 분들이 사실은 다 저랬습니다. 자기가 쓸 것은 안 쓰고 그나마 그 고생해서 번 돈을 부모님 드리거나 동생들 학비로. 네. 이 누나는 시집 가는 것도 아까워 사랑하는 남자를 눈물로 보내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늙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몸이 이상해서 약국에서 약으로 버티다 결국은 쓰러져 동료들이 없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내면 살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누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큰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동생아,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단다. 동생이 골프를 치다 말고 말합니다. 누나, 내가 30만 불이 어딨어. 누나는 알았다, 미안하다며 힘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둘째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둘째 동생은 변호사입니다. 동생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냐? 둘째가 말합니다. 누나, 요즘 수입이 없어서 힘드네.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자 막리를 하는 동생이 부인과 함께 단숨에 뛰어왔습니다. 누나, 집 보증금 빼왔어. 이걸로 수술합시다. 누나는 막내의 사정을 빤히 알고 있어서 그냥 두 부부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합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 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든 올케를 바라보던 누나는 조심스레 옷을 갈아입고 안개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누나는 자동차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한많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올케는 꿈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토닥이는 누나의 손길이 느껴져 놀라 깨어보니 누나의 자리가 비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빈 침대 위에 놓여진 편지를 봅니다. 몇 줄의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막내야, 올케 고맙다. 죽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마.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놓아서 이거라도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나마 누나가 죽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두 남동생들은 누나의 사망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막내를 협박합니다.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두 형수들과 함께 욕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막내는 줘버릴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나의 핏값을 두 형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막내는 결국 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식을 들은 친구가 변론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의 소송 끝에 판결을 합니다.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판결문에 누나가 남긴 편지가 나오자 두 형들은 두 말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삶이 그렇더군요. 모두 자기 역할이 따로 있더군요. 이렇게 불쌍하게 삶을 마감한 그 누님은 성자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하고 의를 다하고 예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60, 7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던 우리의 누이들, 형님들,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 거름이 되어주신 부모님 세대에게 꼰대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뭔가 찡하죠. 여운이 좀 강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제가 우연히 발견한 글인데 이게 네네.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울림이 큰 글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에 보면 그 마지막에 뭐 일종의 보험을 일부러 들고 이제 뭐 자살한 부분이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60년대 70년대 열심히 일했던 그 여공들 또 그 당시 열심히 일했던 남성 노동자들하고 달리 그분들의 노동의 대가로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우파들 이제 이 글에서는 미국 간 그 첫째 또 변호사가 된 둘째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처신 네네. 이게 우파에서 많거든요. 저는 이 기회주의적 우파들이 자기 우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우대나 누나들이 형님들이 만들어준 그 자기들을 지원해준 것을 네네.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우파들이 있는 것이 이 우파를 좀먹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네. 자기들이 도움받은 것만큼 다시 나도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맞습니다. 우파가 제대로 되는데 이 글이 그거를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그 누나가 그냥 착취당했다고 하면서 버려버리잖아요. 그 누나들 착취당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월급도 많이 받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 형제들 학비를 다 댔어요. 그 누나들이. 참.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착취당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울림이 큰 글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걸 이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아, 저도 읽는데 코끝이 좀 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 마음이 참 울림이 큰데 또 굉장히 이번 주제와
관련이 많습니다. 예, 관련돼서 정말 잘 뽑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그럼 전태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전태일에 관해서는 뭐 요거보다 또 자세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네네. 요 정도면은 그러니까 전태일 평전이라는 네네. 그 글 자체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음모와 거짓이 있는데 우리 독자들이 네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 교수님처럼- 이영환 PD가 네. 모르면은 누가 알겠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교수가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도 해보고 어떤 아까 문갑식 기자님 시절 때 인터뷰 내용도 찾아보고 하면서 알게 되는 그렇죠.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 같은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좀 관심을 이제 맞습니다. 수년간 단연간 해야 되는데 네네. 다행히 제가 그걸 했으니까 이제 네네. 필요한 것은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전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너아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전파도 해주시고 제가 쓴 책도 좀 사서 네네 맞습니다. 제가 쓴 책도 좀 사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네네네. 이거 책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네네. 교보문고니 뭐 온갖 그 팝니다. 네, 검색해. 저희가 영상 내용에 이것 좀 편집을 좀 해가지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전태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선동의 어떤 흔적들이었다.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왜곡의 역사도 선동을 위한 그리고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도 선동의 도구로 이렇게 이용이 되었던 박정희를 것이다. 흠집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선동의 자료 중에 하나잖아요. 박정희가 전태일 같은 인간을 만들어서 막 착취하지 않았냐. 15배 임금을 6년 만에 15배 임금 오른 사람 보고 착취당했다고 지금 그러고 교수님 있는 근데 기업이 잘 되면 그 기업 때문에 덕을 보는 중소기업부터 해갖고 여러 또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착취라고만 바라보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지. 아니 그게 이제 마크스주의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막 교조적으로 가르치고 그 마크스주의에 대학생 때 심취해서 그냥 네네. 그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아직도 속고 이제 또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 말에 또 속고 있는 거고 지금 그 50대 60대가 된 586들은 뭐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다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칼막스 같은 사람은 사실 노동을 했나요? 그 사람도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에 생활을- 들어가서 하진 않은 걸로 아니지, 알고 아니지. 있는데 아버지가 부유해가지고 아버지 돈이나 타먹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사람이 쓴 글에 놀아나가지고 지식인들이라는 게 다 그렇죠. 뭐 실제 노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써요. 글 쓰는 사람은 다 노동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마치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그 민중들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졌듯이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진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사기극인 거예요. 이게 소련이 망했잖아요. 89년에. 네네. 막스의 이론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가 구소련이었는데 그게 89년에 망하면서 게임은 끝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나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돌겠어요. 이놈의 나라. 이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유석춘 교수님의 역할이 큰 거 아닌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네네네. 어떤 누나 얘기 마지막 페이지 좀 우리 한 번 더 크게 화면에 좀 올려주실래요? 네네. 네. 저는 이 문장에 그 당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딱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을 쌓아줬는데 네. 그때 일하던 누나들은 다 착취당했으니까 복수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 네네, 맞습니다. 당신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만큼 됐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분들을 착취당한 사람으로 지금 희생당한 사람들을 만들고 있어요. 참. 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유석춘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현대사 유석춘 교수님 이렇게 해서 한류 해서 이렇게 코너 이름을 좀 따봤는데요. 아주 네.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 화면을 통해서 배경화면도 너무 사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내용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다음 내용을 시간에는 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 좌파들은 그때 또 뭐 엄청나게 노동자 착취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유석준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계속 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주변에 널리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